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일주일째 요일 최다 확진자 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56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2,539명, 해외 유입 사례는 25명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남북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 연설에서 10월 초반부터 남북통신 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로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북한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관련 보고를 받고도 모른 척했다며 파면과 유배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한 토론회에서 이준석 대표는 50억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 있음을 숨기며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 봉고 파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이재명 작품이라고 거짓말해서 국민을 속였다며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봉고 파직에 더해 남극 지점에 위리 안치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막말 대잔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긴급 현안 보고에서 최근 이재명 후보를 보면 이미 대통령이 다 된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며 폭군이 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섬뜩한 느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SNS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설계사를 자처하더니 마음이 급해진 것 같다면서 이재명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찢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언론개혁 법안을 국회 특위를 구성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는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용준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불응 혐의 등으로 입건된 장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 18일 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시내버스가 14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전 시내버스 노조와 대전운송사업조합은 어제 오후 4시부터 막판 교섭을 벌였지만 오늘 새벽 2시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5시 반 첫 차부터 시내버스의 60%인 570여 대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일부 노선을 중심으로 혼잡이 이어지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음 달 말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된 기업경기실사지수 BSI가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점 등을 들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4차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이 기업들의 심리와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유에 이어 탄산음료와 주스 등 음료 제품 가격이 잇따라 인상됩니다. LG생활건강은 다음 달 1일부터 편의점에 납품하는 탄산음료와 주스 제품 36종의 가격을 평균 5.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유업계 유리업체인 서울우유는 원유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우유 제품의 가격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KBS
떠오르는 좋은 습관.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1부에서 전세 사기를 다뤘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세 사기 물건을 포함해서 주택이나 상가가 주로 이제 경매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최근에 경매 현장 다녀오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일반 매매나 청약으로 집 사는 게 아예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경매로라도 가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틈새 시장인 경매로 눈 돌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하고 서울 상가의 경매 낙찰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취자 3041번님 경매들 많이 하시는가 본데 전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뒤처지는 건가요? 주식도 2달 전에 처음 접했는데 항상 2발씩 늦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 예감을 못 끊습니다. 중독인가요? 공부하시면 되죠. 늦게라도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시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길게 보면 이기더라고요. 오늘 2부에서는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과 투자 목적 상가 2가지 경매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지 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과 함께 공부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도 네. 경매는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경제 정보로 다루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가 열심히 들어야 될 텐데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대개 경매 시장도 잘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예.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예. 이 경매 지표는 그 부동산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선행 지표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예. 그 매매 시장의 실거래 가격을 일단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호가 등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예. 그 경매 입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낙찰가는 그 매매 시장에서 최하위다. 하위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낙찰가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이 많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땅, 뭐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을 테고 뭐 주로 어느 쪽으로 경매가 많이 몰립니까? 지금 가장 핫한 것은 그냥 아파트가 당연 최고로 그렇겠군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뭐 이제 더 갈수록 이제 열기가 뜨거운데요. 예. 8월 뭐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 평균 응찰자 수가 7.7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대 1이군요. 예. 그렇죠. 8대 1 가까이 되는군요. 한 물건당 보통 7명에서 8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역별로는 이제 경기도가 이제 11.5명을 기록했는데요. 예. 가장 높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4명 정도 입찰을 참여하시고요. 예. 업무 상업시설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3명 정도 입찰을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참여는 안 하지만 네. 뭐 문제도 내야 되고 정보를 다뤄야 되니까 공매라는 게 있잖아요. 경매 네, 말고 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전문가께 그게 맞는 설명인지를 확인받고 싶은데 공매는 공공 성격이 강한 경매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같은 경우는 이 채권자들이 이제 민간 금융기관이나 이제 개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이 체납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압류 재산을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제 매각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둘 다 이제 경쟁 입찰 방식이다 보니까 절차는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법정에 관할 법원에 직접 가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입찰을 해야 하는 거고요. 예. 공매 같은 경우는 온비드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에서 따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이제 다른 점이 또 예. 있긴 한데요. 예. 공매의 단점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 공매 같은 경우는 그 경매에 있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명령 제도가 뭐냐면 예.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그 점유자를 이제 내보내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되면은 국가 강제력을 동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집행 권한을 얻으려면 원칙적으로 이제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그걸 좀 간소화해서 예.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은 일주일 안에 그 집행 권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가야 돼요. 아이고. 소송으로 가면은 뭐 6개월도 걸릴 수가 있고 네.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인도받는 과정이 좀 까다롭다. 공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비슷한 점도 많지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곳과 또 이 권리 관계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도 네.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맨 먼저 그 경매에 관심 가질 수 있다. 우리 3041번님처럼. 근데 이분은 어디서 이제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텐데 어디 가면 이른바 경매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경매 같은 경우는 예. 인터넷으로 이제 대법원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예. 그 공고된 경매 물건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공매 같은 경우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등기부 등본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공적 정보들은 이제 스스로가 다 열람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석도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료 그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정보를 다 취합해서 예. 제공하는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가 이제 지지옥션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는 이제 중요 정보도 이제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서 보기가 편한데 뭐 단점은 일단 비용이 들어간다죠. 네. 돈을 내야 되는 그거를 거죠. 단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요즘에 이제 그 재테크 동호회에서 이렇게 공동 구매 형식으로 이제 많이 구매를 해서 이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동아리 중에 보니까 이제 경매 전문인 사이트 커뮤니티도 많고 이런 데서는 보니까 따로 돈 모아서 네네네.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더군요. 경매에 대해서는 일단 개념적인 건 이해를 했는데 경매 투자 실전 편이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파트 빌라 아무래도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하신 게 시세에 비해서 아무래도 낙찰가가 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5억짜리 집을 경매로 사고 싶다. 네. 내 주머니에 일단 종잣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됩니까? 뭐 감정 가격이 5억인데 예. 그 얼마의 종잣돈이 필요한가는 내가 얼마를 써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감정가 5억짜리를 내가 5억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할 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매 입찰할 때 그 입찰 보증금이 필요하거든요. 네. 최저가의 10%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 5억의 10%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5억에 내가 낙찰을 받았으면 예. 나머지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 비규제 지역이고 뭐 무주택자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현재 한 70% 정도 아마 대출이 실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3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대출 규제가 요즘 굉장히 까다로운데 경매는 괜찮습니까? 경매도 마찬가지로 규제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 대출이 거의 다 이제 많이 제한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규제 지역이냐 그리고 내가 유주택자냐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나오는 범위가 들려지기 때문에 규제 그거는 자체는 검토를 하셔야 똑같다. 돼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일단 3억 5천 원이 대출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예. 입찰 보증금 5천만 원 냈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1억 원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취득세나 재반 비용 등을 합하면 보통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5억짜리 집을 경매로 사고 싶다. 그러면 한 1억 6천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니냐. 그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요즘 그 대출이 잘 안 된다. 이 네. 경매에서 네. 낙찰을 받아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대출은 어차피 그 일반 시중은행에서 매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그 과거에는 그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조금 잘해주지 않았어요? 네, 예전에는 뭐 80%, 90%도 나왔어요. 그래서 예. 입찰 보증금만 있으면은 내가 집을 구입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매매 시장이랑 똑같이 다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일단 꼼꼼하게 좀 알아보셔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경매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경매 나온 집 사는 게 아무래도 좀 걸린다. 경매가 좀 하자가 있는 물건 아니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선뜻 이 시장에 진입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맞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 뭐 경매로 나올 정도면은 뭐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니까 경매로 나온 게 네.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들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경매 사건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매매 시장에서 안 팔리는 게 아니고요. 거의 예. 못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 만약에 5억짜리 부동산의 채권이 한 3억 정도 설정이 되어 있다. 예. 그러면은 그거를 변제를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변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꾸 이제 경매로 나와서 계속 유찰이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3억의 가치도 못하니까 이게 경매로 계속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경매 사건을 보면은 예. 5억짜리 부동산에 8억 내 10억이 설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채권액이. 채권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매매 시장에서 그거를 뭐 매매를 하려면 나머지 채권을 다 변제를 해야지 매매가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결국 이제 경매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채권 설정 금액 자체가 높아서 그렇죠.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렇죠. 들어오는 거다. 네, 맞습니다.
1400번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답은 해드린 셈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경매에 낙찰되면 현금으로 일시불을 결제해야 되나요? 주택담보대출처럼 그렇게 대출 받아낸다거나 할부로 살 수는 없는 건지요 해 주셨는데 그거는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이 과거처럼 수월한 건 아니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까다로워진 건 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부로 사기에는 금액이 좀 할부는 안 되고요. 그렇죠. 금액이 좀 네. 크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뭐 일반적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면 좀 경매는 선수들이 한다. 그래서 선량한 서민들은 가서 이제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찾아도 결국 들러리로 전락하고 만다. 네. 이건 어떨까요? 이런 안 좋은 인식 중에 하나가 예, 예. 이 경매는 약간 좀 험악한 분들이 한다. 뭐 예,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거는 이제 과거에 예전에 뭐 1993년 이전에는 그 경매 절차가 호가 방식으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호가 방식이란 거는 내가 얼마에 쓰겠다, 예. 얼마에 낙찰 받겠다, 얼마에 낙찰 받겠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 시절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좀 험악하신 분들이 와서 뭐 눈짓도 하고 그랬죠. 그렇죠. 예. 위화감을 좀 조성하면서 예. 입찰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뭐 경매 물건을 이제 법원에서 공고를 하는데 그런 공고된 서류들을 이제 찢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 경매로 진행하는지 모르도록 이렇게 했던 일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였던 시절이 있긴 한데 그렇죠.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어차피 이제 인터넷으로 다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입찰 방식이 이제 서면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몰래 이렇게 적어서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방해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포털 사이트나 뭐 동영상을 검색해 보면 예.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가 공개된 투명한 시장으로 바뀌면서 요즘 진짜 보통 사람들도 많이 네.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실전 경매 투자법 알려드리고 있는데 GG옥션의 이주연 선임연구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네. 유료 사이트에서 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정보를 통해서 그 물건이 가진 권리를 분석하는 걸 텐데. 네. 근데 이게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경매 물건 사는 게 지뢰찾기 게임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권리 분석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권리 분석은 일단은 등기부 등본을 볼 줄 알아야 하고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권리들을 이 순서대로 일단 나열을 하고 예. 그다음에 어떤 권리가 인수되는지 어떤 권리가 말소되는지를 일단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뭐 강의를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려운 예. 부분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임차인들이 있잖아요. 예. 그 이미 살고 있는 분들. 그렇죠. 그 임차인들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고 또 인수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고 숙지를 하셔야지 경매에 참여했을 때 지뢰를 밟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찌됐든 온라인으로 다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온라인으로 네, 다 가능하고 이제 네. 직접 직접 경매 현장에 가서 눈으로 한두 번 경험하셔야 될 테고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또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이 위치한 입지도 좀 보셔야 될 텐데 자 경매 성공한다. 뭐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뭘 공략해야 됩니까? 뭐 성공이라는 것보다는요. 예. 제가 약간의 팁을 좀 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일단은 그 경매에 나온 감정 가격이 예. 이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경매 신청을 하면은 바로 이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 예.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한 6개월 내지 그 이상이 지나면은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요. 네네. 이제 각종 이제 절차를 거치다 보면. 근데 요즘 같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그 감정 가격이 아무래도 시세보다는 낮아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다라고 했을 때는 감정 가격이 더 높아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따라서 그 감정 가격하고 내가 입찰할 시점에 그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세로 분시면 안 되고요. 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인근에 매각됐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예. 정확한 적정 시세를 일단 판단할 줄 알아야 파악을 합니다.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를 쓸지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 팁을 드리면은 경매 시장에서 약간 경쟁률이 낮은 그런 물건을 공략하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높은 게 인기 있는 거 아닌가요?
경쟁률이 높지만 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얻을 수 있는 차익이 줄어들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만큼 이제 어떤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약간 남들이 싫어하는 물건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대형 평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중소형보다는 약간 그 경쟁률이 낮거든요. 아. 내가 여건이 된다면 대형 평수 아파트를 좀 보셔도 괜찮고요. 예. 그다음에 꼭 아파트의 로얄층을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특히 1층이나. 경매 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저층이나 뭐 1층이나 이런 것들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그 명도 난이도를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이 보증금을 뭐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명도 과정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 안 나가시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깊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은 경쟁률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예. 세 번째는 그 빌라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런 분들은 그 위반 건축물 여부를 꼭 확인을 좀 이게 하셔야 무슨 합니다. 얘기입니까? 그 빌라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으로 그 한 동 건물이 4개 층까지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분명히 이제 빌라 건물이긴 한데 뭐 6층도 있고 7층도 있어요. 5층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두 개 층은 근린 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근린 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불법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으로. 그렇게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그게 경매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그냥 빌라를 낙찰받는다고 했는데 실상은 상가를 낙찰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만약에 나중에 적발이 되면은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아이고. 네, 원상복구도 해야 하고 원상복구를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되고요.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약간 확인해야 되겠군요. 네. 청취자 아이디 K9585번님이 경매에 낙찰되면 강제집행, 그러니까 이미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도 낙찰자가 해야 되나요 했는데, 그래서 낙찰받기 전에 이걸 꼭 확인하시라, 얼마나 이게 수월할지.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네. 답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자, 이런 절차를 떠나서 사실 그 세입자와의 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대목이잖아요. 그분이 정말 쉽게 나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뭘 원하는지. 세입자를 넘겨받은 경우에 갈등이 생기는데, 이거는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풉니까? 대부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낙찰을 받을 때 언제 입주를 해야 할지는 약간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되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계시던 분들도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하니까. 근데 그게 서로 이제 너무 서로 급하면은 그게 이제 분쟁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입주 계획을 좀 넓게 잘 잡고 입주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 합의가 잘 되고 있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예.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는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그거를 미리 신청해 놓는 게 좋습니다. 미리.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인도명령 신청은 내가 뭐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6개월까지만 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예. 근데 합의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냥 그런 것도 밀어놔 버리면 나중에 어떤 합의가 틀어졌을 때 또 결국은 또 소송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리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아 놓는 게 일단 좋고요. 예. 간혹 가다가 이제 끝까지 나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버티는 분들도 이제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네.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은 국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는 절차도 남아 있으니까요. 예. 물론 이제 그건 최후의 수단으로만 쓰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이렇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하겠다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이제 법적 보호 장치나 절차들이라는 게 있다. 네. 다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기존 그 경매로 넘어간 집에 사시던 분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집주인 그렇죠. 경제적 활동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는데 여기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의 상책은 일단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만일에 대비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기본적으로 보고 예. 내가 어떤 순위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전입 신고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 연락해보는 게 좋아요. 나보다 먼저 또 권리가 설정되는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기간에. 네. 그리고 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이제 확정 일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입 신고와 더불어서 바로 이제 확정 일자를 받아 놓으시는 게 최선의 상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뭐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또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판단을 또 다시 좀 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뭐 가령 이제 내가 전입일자가 빨라서 뭐 낙찰자에게 내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다. 전입일자가 이제 다른 권리가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자, 그랬을 경우에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배당 요구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그냥 받을 것인지 예. 아니면은 배당 요구를 안 하고 낙찰자에게 내 권리를 더 주장할 것인지. 자, 왜냐면요. 요즘 이제 전세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고 받으면 이제 다른 데 이사를 가야 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데 이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다 올라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자, 아싸리 그럴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낙찰자가 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작년 7월부터 도입된 그 계약갱신 요구권 그것도 네. 똑같이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 상황에 맞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 만약에 내가 대항력이 없다면 좀 적극적으로 배당 요구도 하고 뭐 배당을 요구를 해도 내가 다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전 소유자를 상대로 다시 이제 어떤 재산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치든지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적극성을 띠는 사람만이 자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네. 특히 아까 일부에서 전세 사기를 다뤘는데 젊은 20대 30대 가운데 첫 부동산 거래로 이 계약을 할 때는 이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신 등기부 등본 확정일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고 이걸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찮다고 안 하셨다 큰일 납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에는 어쩌다 되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주택 얘기를 해봤고요. 아파트, 빌라 요즘 인기 있으니까 상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건 아까 경쟁률을 얘기해 주실 때도 느꼈던 건데 약간 떨어져요.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하나 상가 경매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은데 낙찰가율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낙찰가율이라는 건 이제 감정가 대비 얼마에 낙찰됐느냐라는 그 비율을 얘기하는데요. 예. 그 업무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대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가 좋으니까. 수익률이 좋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 이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관망하는 그런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참 이게 역설적인 게 예. 간혹 가다가 이제 경매 시장에 그 입지가 좋은 상가들이 한 번씩 나오면은 예. 또 낙찰가율이 좀 치솟는 경우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작년 8월 달에 서울 같은 경우는 업무 상업시설이 120.7%로 기록을 했거든요. 이건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입지 좋은 그 상가 건물 몇 개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낙찰가율을 끌어올렸는데요. 예. 이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점점 이제 배신 접종률이 높아가고 예. 곧 있으면 이제 일상생활로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수익률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투자 수요가 조금씩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시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경쟁률이 그렇게 낮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또 이 상가 이 경매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임대 수익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상가 경매만 해도 조금 주택보다 더 까다롭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따져봐야 될 게 좀 있잖아요. 상권 네. 분석도 좀 해야 되고 아까 아무래도 네. 그 인기 있었던 데는 인기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주택보다 따져봐야 할 게 더 많고요. 예.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약간 이제 체크할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가도 이 감정 가격이 시세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아하. 아까 뭐 주택은 그 감정하는 시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세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상가 같은 경우는 이 감정 평가 방식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감정 평가사를 선임해서 감정 평가를 할 때 예. 원래 상가는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정 평가 방식이 거의 다 이제 과거에 인근에서 매매됐던 거래 사례를 비교를 해가지고 감정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보면은 주변 임대료가 반영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과거에 이 정도의 거래가 됐다라고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게 진짜 시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직접 이렇게 주변 임대 시세를 좀 조사를 해가지고 내 기대 수익률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입찰 금액을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실이었거나 뭐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주의를 더 하셔야 하는데요. 이거 잘 안 되니까 빠지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근데 공실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관리비가 계속 이제 연체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상가도 마찬가지, 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전용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 수년간 계속 공실이었다면 정말 관리비가 수천만 원 이렇게 연체된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는 거고, 예. 그다음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던 곳은 임대료가 이제 조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겠죠. 네. 자, 이제 조금 더 상가 경매에 대해서도 진전시켜 보자면 이것도 대출이 가능하냐? 아까 주택의 경우는 가능한데 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상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가는 뭐 주택보다는 아무래도 규제를 덜 받으니까요. 그 대출은 좀 나오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금융기관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건 직접 좀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예. 그렇다고 뭐 80%, 90%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설사 이제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또 대출을 받으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률이 좀 작아 보이더라도 현금 비중을 좀 높여서 투자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이제 레버리지 빚에 의존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정환님 질문. 경매회사에서 등기 낼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는가요? 아니면 낙찰만 하면 끝인가요? 저는 겁나다가 막판에 포기했거든요. 자, 겁나서. 그러니까 도와주는 회사도 따로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알려드리고 이제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의뢰를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은 그런데 의뢰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는 것도 그러네요.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 입찰 받고 나면 이제 낙찰까지 또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아까 전하고 다르게 숫자를 써낸다. 네네네. 남들이 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숫자 선에서 이른바 낙찰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입찰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입찰은 일단은 이제 법정에 가셔가지고 그 수기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안 좋은 상황들도 많이 실수도 나오고 해서 맞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알려졌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긴 해요. 예. 그 입찰표를 작성을 할 때 각 단위가 정해져 있고 내가 쓰고 싶고자 하는 금액을 숫자를 밑에다 적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5억을 쓰고 싶었는데 5억 단위 밑에다 5자를 써야 하는데 옆에는 10억 단위 밑에다 5자를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와 있고. 아유. 그랬을 때는 이제 50억의 낙찰을 받는 거죠. 결국에는 잔금 납부를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항상 꼼꼼하게 저도 한 30분 이상은 봅니다. 한번 작성을 하면은요. 입찰할 때 낙장 불입이다. 일단 쓰면 물를 수 없다. 이거 네. 꼭 아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공 하나 더 붙여 샀다 그런 입찰 실수 사례들 많이 소개하는데 그런 일이 꽤 벌어지는 모양이군요. 지금 네. 이 연구원께서 각별히 30분가량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걸 보니까. 자, 아까 감정가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입찰가가. 네, 맞습니다. 감정가라는 게 이제 법원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내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단은 감정평가 규칙이 따로 있어서 예. 어떻게 감정평가를 하는 그 방법 자체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대략적인 이제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일단 경매를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이제 2, 3일 내에 감정평가 명령을 내려요. 감정평가사에게.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사가 보통 한 1주에서 2주 내에 예.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서 예.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 시점하고 뭐 입찰 시점은 네. 6개월 내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연장됐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세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낙찰되면 드라마에서처럼 판사가 판사봉 두들깁니까? 아닙니다. 현실과 다르군요. 그러니까 그 경매 절차가 재판 절차이긴 맞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 판사분들이 나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집행관에 계시는 분들이 재판관 분들이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판사봉을 이렇게 두드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질문이 워낙 많아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지민 님이 취득세 어떻게 됩니까 했는데 그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매매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매매랑 똑같다 네네. 생각하시면 되고 1918번 님이 경매도 다른 자산 투자들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발품을 파는지가 중요한 거군요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발품 푸는 만큼 파는 만큼 나온다. 네. 자, 최고 액수를 어쨌든 써낸 사람이 경매물을 낙찰받는 건데 아까도 말씀해 주신 실수한 경우는 워낙 극단적인 경우고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다 내질 못하겠어요. 사정이 있어서 네.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포기는 할 수는 있지만 예. 매매 계약과 같이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요? 뭐 포기한다는 거는 내가 그 10% 제출했던 위찰 보증금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재매각이 잡히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근데 만약에 그거를 포기한다는 걸 인정을 해줘 버리면 예. 경매 절차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그걸 또 네.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되고 낙찰을 받으면 한 6주 정도 후에 잔금 납부 기간이 잡히거든요. 예. 그 안에 납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 전문가인 우리 이 연구원 입장에선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여쭤보죠. 네. 낙찰돼서 그 금액을 납부할 텐데 그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법원이 가져가는 겁니까? 그거는 채권자들한테 다 배당을 결국은 해줍니다. 배당이 다 된다. 네, 맞습니다. 물론 비율에 따라 나눠주겠죠. 네, 맞습니다. 경매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뭐 일단 낙찰이 되면은요. 예. 일단 2주간의 그 법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일단 그 경매를 진행했던 절차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예. 그게 이제 낙찰 받고 나서 2주고요. 2주 후에는 이제 허가가 확정이 되면은 예. 그 후로 이제 4주 정도 안에 잔금 납부 기간이 잡힙니다. 그때 이제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금융기관과 대출 계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때 이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 후에는 거기 점유하고 있던 분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부동산을 인도받고 입주를 하는 그런 절차로 끝나게 됩니다.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면서 이 질문도 꼭 드려야 되겠군요. 초보자들이 처음에 경매 시장에 입문해서 낙찰 받을 때까지 뭐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워낙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또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됩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게 우리가 예. 뭐 자격증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처음에 공부를 권하시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도전하면서 배워가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 처음부터 이론만 막 공부하지 마시고요. 예. 경매 물건을 계속 보면서 내 주변에 나와 있는 어떤 경매 물건이 있는지도 보고요. 예. 그래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예. 등기부등본도 띄어서 권리 분석도 해보고 직접 이렇게 부딪히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쉽고 빠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까 청취자분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요즘 경매 시장이 과열 분위기까지 띄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일반적인 자산 시장에서는 남들이 이렇게 환호할 때 뛰어드는 게 대개 상투를 잡는 방법이거든요. 경매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공부해서 뛰어든다면 네.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무조건 내가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경매 공부를 한다는 것보다는 예. 내가 어떻게든 좀 더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지를 고민하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매매 시장에서도 내가 그 물건들을 선정할 수가 있거든요. 선별을 하고 예. 어떤 금액이 나한테 맞는지 또 어떤 입지가 나한테 좋은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경매를 공부하면 일단 종합적인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경매를 네. 공부하시면. 그래서 차근차근 경매를 일단 공부하시면서 도전도 하시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도 자체를 처음부터 돈 벌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살 집을 좀 싸게 살 방법은 없을까 이런 절박한 그렇죠. 심정으로 공부하다 보면 꼭 경매가 아니더라도 다른 그렇죠.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적정한 금액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 가운데 급한 대목들만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특수 물건 경매는 뭔가 이거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리고 토지 경매하고 주택 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특수 물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권리상의 어떤 하자가 있는 것들을 하나씩 처리해가는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이건 경험이 좀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초보자 분들은 일반적인 절차나 이런 기본적인 법률을 공부하시면서 예. 좀 더 욕심이 난다. 그러면은 약간 특수 물건 지분만 나오는 그런 경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유치권 이런 것들이 권리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처음부터 덤벼드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그렇겠네요. 경험이 쌓이고 나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땅과 그리고 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경매 절차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근데 땅을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땅 같은 경우는 장기간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뭐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어떤 호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피셔야 하고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게 8월 17일부터 농지법 일부가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도시인들도 그 주말 농장식으로 이렇게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농지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많이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가 뭐 농업진흥구역이 있다. 그러면은 아예 이제 도시인들이 취득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자, 집주인이 집이 경매를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배당을 하나도 집주인이 못 받았다. 제3자에게 낙찰이 됐다. 그러면은 세입자는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소송이나 이것 외에 특별히 손 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 가진 재산이 없으면은 이게 받을 게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그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화곡동 세모녀 사건을 포함해서 이 전세 사기의 경우 물건이 경매 시장으로 나오는데 상당한 그 세입자들이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미리 파악하시는 게 정답이다. 이런 네. 조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제 옥션의 이주연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이분 덕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공모에서 김원동 전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이 사장 후보 추천군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SH공사로부터 후보자 명단이 통보되면 인사검증을 진행한 뒤 최종 후보 1명을